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또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비트코인이 10만 7,900달러, 10만 8,000달러 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들이 거론이 되는데 앞서서가 아니라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텍사스 쪽에서 전략 비추관이 일단 통과가 다 됐고 주지사 서명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슈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면서 탐욕 지수도 70까지 올라온 게 확인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루간의 흐름들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그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아시아 증시 쪽 개장하면서 다시 시장에서 요렇게 펌핑이 나왔다가 요렇게 펌핑이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되는 신고가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알트코인은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줬냐? 비트코인이 2% 오른 거면 정말 많이 오른 거잖아요. 시총이 크니까. 근데 알트도 그 정도 올랐어요. 그러면은 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은 2,590달러 나타내고 있고 솔라나도 이제 1% 가량, 도지가 이제 그나마 3% 올라줬었고,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 쪽에 여전히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 시즌 지수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보합권을 나타내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여전히 이제 도미넌스 자체가 굉장히 좋게 유지가 돼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3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보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 보기 전에 요거가 이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슈퍼파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유자 수나 시장 영향력을 모두 다 압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블룸미디어의 기사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다. 리버라고 하는 거래 플랫폼 업체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에 관한 보유량 그리고 채굴, 개발, 투자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전 불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미국이 그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집권 당시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던 폴 애킨스 집권 당시에 게리 겐슬러 집권 당시에 그 계속 규제를 했잖아요. 이 시장이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때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저는 이제 또 크립토 시장에 몸담은 지가 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벌써 한 3년 전이죠. 그때 이제 미국이 계속 암호화폐 그 거래소라든지 특히나 거래소 규제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 창펑이 사실상 본인 나라랑 크게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막 잡아들여서 신문하고 출석해라 이러고 남의 나라 사람을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한 남의 나라 사람을 약간 이런 딱 그런 뭐 시나리오가 좀 펼쳐졌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월가의 거래소가 개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조작이다 사기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장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우리가 이 시장을 가져가야겠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강대국이니까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그때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선택했던 거는 암호화폐 기업들을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하고 힘들게 하는 틈을 타서 이제 본인들이 거래소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트럼프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트럼프가 이제 대놓고 암호화폐 시장을 품에 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시장도 그 미국의 기축 통화 그리고 뭔가 이 중앙 집권적인 통화 비판 때문에 사토시가 만들어놨던 생태계지만 결과적으로는 강대국이 가져가게 되겠구나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는
늘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집계를 보면은 미국이 비트코인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위를 굳히고 있고요. 전체 공급량의 약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공급량이기도 하고, 사실 스트래티지도 이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공개 기업의 소유분은 94.8%에 달하고 비트코인 관련 개발자 중 82%가 미국의 기반이고요. 벤처 투자금의 약 70%도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추가적으로 채굴 산업도 지금 장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굴 우리나라 와서 해, 약간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는 150개 이상의 비트코인 관련 기업이 있고 1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대형 채굴 시설도 40곳 이상입니다. 이들 기업은 2021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42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창출했고요. 채굴 투자 규모도 3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을 보유한 미국인의 수는 5천만 명이 됐고요. 금을 보유한 미국인의 수인 3,700만 명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금 투자보다 비트코인 투자를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이 실질적인 국민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골드와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정부 측에서는 약 2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요. 주요 대학 기금인 예일과 하버드, MIT와 미시간대 등도 관련 자산에 투자 중입니다. 시타델과 밀레니엄 등 헤지펀드와 대형 보험사들도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패권은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가져갔습니다.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사토시가 꿈꿨던 건 탈중앙화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중앙화된 그런 나라가 결국은 이 시장을 흡수하는 게 금융시장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우리의 유토피아가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 한 가지, 하지만 그럼에도 가격은 오르겠구나 이런 생각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전략 비축안 통과가 됐습니다. 비축 법안을 찬성 105표로 통과시켰고요. 주정부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텍사스주, 애리조나주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진행이 요만큼 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주 중에는 그 주지사 서명에서 막힌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비트코인 전략 비축 법안이 찬성이 105표 그리고 반대가 23표 압도적으로 지금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하원 통과까지 마쳤기 때문에 주지사 최종 서명이 들어가면 이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주지사 쪽에서 요거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계속 시장을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SEC 쪽 이야기인데, 일단 폴 애킨스가 지금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SEC 위원장으로서 이제 우선순위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가상자산의 발행과 보관 그리고 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확립하고 악의적인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요거 관련해서 제가 그 자세히 좀 얘기할 게 있기는 있었는데, 그 청문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 외에도 트론 소송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이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과 그 트럼프와의 이해관계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적으로 지금 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트론의 창시자가 그 트럼프 밈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로서 식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트론의 창시자는 워낙 업계에서 이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만찬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그 너무 직전에 그걸 산 거죠. 트럼프 밈코인은. 그러니까 뭔가 약간의 그 이해관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사실 이런
불법 거래다라고 한다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의심 가는 거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규제를 사실 SEC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참모진을 다 심어둔 거죠. 이제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로 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을 문제를 파헤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트론에 대한 입장 질문도 이번에 좀 진행이 됐다고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트론의 설립자인 저스틴 선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이제 일가 재단이죠. 3천만 달러 상당의 토큰을 구매했고 그리고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에 참석을 한다고 밝혔고 요거를 SEC가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되고 너희가 이런 걸 파헤치는 기관인데 워낙 폴 애킨스도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게 진행이 될까? 이런 또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애킨스는 트론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리고 SEC는 밈코인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는 대답을 했는데요. 아마 트론을 그렇게까지 철저히 조사할까요? 그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알트코인 쪽 이제 현물 ETF 승인 많이들 기다리실 텐데요. 그 제임스 C. 파크가 그 SEC의 알트코인 현물 ETF 심사 자체가 좀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자신의 X를 통해서 여러 가상자산 ETF에 대한 그 SEC의 심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승인 시점은 올해 하반기쯤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죠. XRP 쪽 반려가 아니고 지연됐고 그다음에 솔라나 쪽 지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에 관해서도 이제 지연될 가능성 크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스테이킹 조항 들어간 것도 지연이 됐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우리가 하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승인이 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깜짝 승인 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근데 이게 승인이 난다고 해서 막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폭발적이다라고까지는 보여지지 않아요.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론 비트코인 처음에 승인 났었을 때는 이제 가격 반등의 신호가 됐는데 그 오히려 이더리움 승인 났었을 때는 그렇게 가격 반응도가 미비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도 그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저스틴 선 그 X예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그 저녁 만찬에 참석을 하고 트럼프 토큰의 최대 보유자로 VIP 투어 코스에도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자기 코인 많이 산 사람한테 투어 코스도 마련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게 돼서 좀 영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렬한 팬으로서 그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서술을 했고요. 일단 1월 달에 트럼프 토큰 출시 당시에 그 80만 개를 획득한 후에도 추가적으로 구매를 지속을 해서 현재 약 150만 개의 트럼프 토큰을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해당 월렛 주소가 암호화폐 거래소 ASTX 소유라는 사실을 밝혔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이해관계에 관해서 계속 의혹이 나오냐면은 과거에도 저스틴 선 자체가 트럼프 가문이 진행하는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있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그거를 약 3천만 달러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을 구매해서 가장 큰 투자자로 거듭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둘이 또 약간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성 뭔가 둘의 이익을 위해서 약간 액션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SEC가 조사를 해라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폴 애킨슨의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짤막짤막한 뉴스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요. 하나로 약 100조 원 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글래스노드는 선물 시장의 미결제 약정이 한 주새 8% 증가를 했고 이 부분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야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건 이제 제가
어떻게 야기가 되는지 예전에 많이 설명을 드렸죠. 같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태스크포스 팀 있잖아요. 암호화폐 쪽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규제 지침 초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미카라고 하는 이제 규제 지침에 관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시장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고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그 초안이 곧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RP 선물 그 CME에서 19일 XRP의 선물 상품 거래량이 하루 약 600만 달러를 기록을 해서 이더리움의 선물 상품 거래량을 압도했다고 해요. 인상적인 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물이 더 위험한 자산이잖아요. 근데 현물을 출시시켜주지 않는다 그런 게 이게 좀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XRP 현물 ETF 출시 가능성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앞선 기사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러분들이 사실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 오늘 나온 뉴스들 다 거의 전해드렸고요. 오늘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골드돔을 일단 지금 하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역을 덮을 공중방패를 만들겠다고 아이언돔에서 골든돔 프로젝트를 하여튼 말은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3년 내 완공해서 전 세계 미사일을 막겠다는 이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미국이 지금 국가방어 전략판을 다시 짜고 있는데 요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4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지구 어디든 쏘든 심지어 우주까지 발사된 미사일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3년 내에 전면 완공하고 임기 종료 전에 실전 배치를 약속했습니다. 사업 계획은 1차로 250억 달러, 돈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이건 감세 지출 계약 안에 포함시킬 예정이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꿈꿨던 스타워드 프로젝트가 이제 현실로 그때 이거 스타워드 프로젝트 약간 뭐 거짓말 비슷한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이게 하고 이제 근데 그 전문가들이 약간 신중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스타돔에 예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예전에 그 아이언돔 혹시 아세요? 그 보셨던 저 이거는 알긴 알아요. 왜냐면은 그 취임 즉 당시부터 이거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골든돔으로 이름 바꾸겠다 우리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시행이 되는군요. 이스라엘의 400배를 방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을 막는 아이언돔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약간 본 적은 없어요. 예,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찾아볼까요? 못 막는 거였거든요. 그래요? 트럼프 추적이 이제 1,750억 달러고 의회 예산은 최대 5,42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너무 이게 미사일하고 요격 시스템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이고 뭐 전체 시스템 재설계하는 약간 그런 수준이라 이게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세대적 투자고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너무 힘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너무 힘든 거고 사실 이 프로젝트는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 구상을 연창케 한다는 거고 이제 당시에는 기술과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기술이 왔다. 그리고 이제 거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트럼프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 미국의 국방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거고 AI와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경제 안보와 확대하겠다는 약간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너무 과도한 예산이 부담이 되는 거하고 쇼맨십이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약간 특유의 쇼맨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히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아마 이게 좀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군비 증강을 좀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걱정스럽네요. 약간 지금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약간 그 어벤져스가 되고 싶은 그런 거지 않을까요? 이게 제가 10명씩 한다고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예, 뭔가 약간 남성다운 마초적인 게 너무 강하신. 그러니까 미국판 약간 북한 그런 예, 느낌? 자꾸 약간 마초님이 계속 나이를 들어가시니까 좀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으세요. 이제 이분이 더 이상 할 게 좀 없으시니까 병정놀이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계속 있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골든돔하고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좀 아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주가가 너무 떨어져서 주가 방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머스크가 더 이상 돈 안 되겠대요. 정계를 떠나겠다. 정치자금 줄이고 기업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또 후에 어떻게 될지 예, 모른다. 이분 원체 변덕이 줄글듯 하는 분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이제 그거 하겠다. 그거 약간 홍보하기 위한 약간 그거 같아요. 뭐가 또 있군요. 로보택시 다음 달에 나온다. 예, 진짜. 다음 달에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맞네요. 그거, 주가 좀 올려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죠? 예, 그거 같아요. 로보택시 하는데 사실 이제 그게 레벨이 약간 좀 낮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왜냐하면 벌써 이제 그 웨이모는 1,000만 건 이상 벌써 기록해서 사실 레벨이 상당히 높고 4단계인데 이게 지금 3단계쯤 좀 안 되는 것 같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낮은데 일단 립 서비스로 일단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요것 때문에 지금 자기 계속 복귀하겠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동 가서 많이 끌어당겼어요. 상당히.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번에 가족 경영이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중동 가서 영업을 많이 해왔어요. 부모도 했고 동생도 했고 동생 드론 같이 갔잖아요, 중동. 네, 그래서 부모들 하다 못해 순방. 엄마까지 연사로 참석해서 연사비까지 많이 땡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머니도 연사로 가서 연사비 땡기고 아버님도 하고 뭐 부모 형제들 다 그러니까. 동생들까지 해서 엄청 많이 땡겨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족 경영으로 대단하십니다. 성공했습니다. 트럼프가 윈이 아니라 이제 머스크가 윈인데 사실은 머스크가 성공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는 어쨌든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가족 경영이기 때문에 이분은 가족이나 자기 배불리는 데나 탁월하지만 어쨌든 그 테슬라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거. 그리고 이번에도 그 테슬라 주식에는 영향이 없는 스페이스X나 뉴럴링크 이런 거에만 계약을 많이 해야지 그렇네요. 테슬라 계약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계약이 다 뉴럴링크나 이런 계약들을 많이 했지 사실 테슬라 계약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이제 뭐 XAI나 이런 계약들이 주로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대폭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고 정치가 아닌 테슬라, 스페이스X, XAI 같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어쨌든 오늘 이제 CNBC하고 인터뷰를 좀 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는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어쨌든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XAI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제 CNBC 인터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제 그만 정치에 입문하고 이건 다 나온 얘기입니다. 자기 그만하겠다는 얘기는 했고 동어 반복인데 사실은 또 한 번 얘기하는데 이게 어쨌든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 자금을 또 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정치 자금을 끊는 거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나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자금을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정치 자금이 밑돈이 돼서 사실 정부 사업을 많이 땄어요. 이 정치 자금이 사실은 정부 그냥 쓴 게 아니라 자기 수학이 있었던 수학이 거네요. 있었던 네. 거죠. 예. 그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예. 뭐 만약에 자기 사업에 많은 사업에 뭐 그냥 공짜로 정치 자금을 냈던 건 아닙니다. 사실 자기가 많은 사업에 땄고 그 이상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이익을 취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많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뭐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냉정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 부분은 주가에 전념을 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치의 전면에 물러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고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건 다음 달에 나오는 그 로보택시가 정말로 기술이 어느 정도 FSD가 어느 정도 되는지의 기술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가가 그 기술이 제대로 된 기술이어야지 이제 어쨌든 그 테슬라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고 테슬라는 어쨌든 그 자율주행 기술의 방향성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정해질 것 같고 그 기술이 테슬라는 사실은
자율주행 기업으로 방향성을 정해진 거잖아요. 이제 로봇에 관한 기업으로 이제 방향성을 정해진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과 로봇에 관한 어떤 기업으로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따라서 사실 이제 주가를 지금 책정된 거기서 그래서 $400라든가 그 이상의 기업으로 이제 뛰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술력에 따른 거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달에 이제 선보이는 기술이 그래서 그 기술력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음 달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잠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미 법무부가 이제 그 아르메니아 조직 범죄단이 연루된 아마존 상대로 $8,300만 함유를 도난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2021년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AK 트랜스포지션 NBA 홀딩스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의로 이제 운송업체를 이제 약간 그러니까 AK 트랜스포지션이라든가 NBA 홀딩스라든가 벨만 트랜스포지션이니까 마코솔 트랜스포지션 약간 유명한 이름을 약간 뭐 도용해서 이제 운송업체를 등록한 뒤에 아마존 리플라이 앱을 통해서 이제 배송 업무를 수주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는 물류를 아마존 창고에 운송하지 않고 경로를 이탈해서 이제 고가의 전자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이제 중간에 빼돌린 다음에 제3자에게 판매하든가 내부 공범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난품에는 스마트 TV라든가 지휘 제빙기라든가 그다음에 진공 청소기라든가 에어프라이어라든가 바베큐 그릴이나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피해자들 휴대폰에는 박스째 쌓여있는 도난 물품이 참고 사진의 영상으로 저장돼 있고 일부의 아마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는 재판매 시도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제 수사 당국의 도난 물품 정보와 판매 계정을 제공하고 있고 법무부는 이번 사기가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서 전국의 어쨌든 요 경제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피해 규모는 연간 $10억 그 부분에서 이제 10분의 1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절도 시장이 엄청난 규모라고 하고 있고 최대 유통 플랫폼의 보안의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복합 범죄 연루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라든가 납치 이런 어쨌든 건강보험 사기도 연루가 돼 있어서 조직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하고 있고요. 제3자 판매자들의 피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의 셀러들이 이제 계정 정지라든가 매출 타격이 있는 이중 피해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방이 좀 있다라고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국의 실질적인 개입이 늦었다는 점에서 어쨌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밈코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르헨티나 밈코인 사기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3개월간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으로 진짜요? 오늘 이제 결론이 나서 뭐야? 그러니까요. 예. 그 혐의 없음으로 오, 예. 진짜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오늘 혐의 어머. 없음으로 난리가 뭔가- 나서 제가 잠깐 그 기사를 잠깐 좀 네.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시면 지금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코인게이트를 덮었습니다. 수사단을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3개월 만에 이 스캔들 수사단 해체시켰군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없다고요?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아, 자기가 자신한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조사단조차 꾸려지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걸 발행하진 않았어요. 아 그렇죠. 자기가 홍보를 네. 하지도 않았어요. 홍보는 근데 그거는 일단 스캠 코인은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건 어쨌든 약간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자신이 또 홍보를 했거든요. 자신이 홍보도 하고 좋고 이게 여러분들을 뭐 그렇지. 이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았고 측근들이 특히 여동생이 비서실장 여동생이 연루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했었고 이게 또 2시간 만에 해가지고 막 연루가 많이 됐었고 측근들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심각한 거였고 의회에서 어쨌든 청문회도 열고 막 이랬던 거라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좀 했었고 어쨌든 이게 스캔들이라고 했었거든요. 리브라 민코인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상당히 그랬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심각했던 거였는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와. 덮었습니다. 어머, 그럴 수가 있군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이 나라가 자기 전기톱에서 이게 부정부패를 하겠다고 전기톱으로 이렇게 했는데 자기 거는 전기톱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요. 종이톱으로 그냥. 네. 네.
약간 케이크 자를 때 있는 플라스틱 톱도 아니네요. 칼로 그렇게 한 거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덮고 그냥 조용히 있는 걸로 혐의가 없다고 자기 조사해봤더니 아무 혐의도 드러난 게 없다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그게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반발은 없나요? 딱 반발이 있죠. 아. 반발이 심하고 이제 어쨌든 그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날리고 그다음에 소송이 지금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지금 있어요. 어쨌든 단순히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도 손해 본 사람이 많거든요. 집단 소송이 미국 쪽에 있어서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그 관계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잡혔나요? 도망갔죠. 도망갔죠, 네. 그죠? 네, 도망갔습니다. 네, 도망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까 다음 소식으로 다시 넘어가서 맞아.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식은 아닌데 아 그래요? 좀 이따 아니 어쨌든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마지막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 잠깐만요. 구글이 이제 그 검색을 약간 다시 이제 이게 사실 구글이 계속 지금 검색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AI 모드로 이제 완전히 바꾼다고 합니다. 25년에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검색을 사실상 포기한 게 아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모드에 대한 인터넷 미래에 대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드 부분을 완전히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AI 모드에 대한 공개에 대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뒤집힌 검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5년 동안 이어온 검색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고 10개의 파란 잉크로 대화 중심이 바뀌고 있고 이 변화가 이제 기회이자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최대 검색 기업이 이제 구글 앤비를 팔아엎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지 개발안인 AI 모드로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제는 단순한 검색어 입력이 아닌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종합적인 판단의 답을 얻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 모드 이제 단순한 질문을 입력하며 후속 질문을 이어가는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되고 있고요. 검색 광고에 2천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을 흔드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오픈AI 같은 신생 애업자들이 이제 미래를 위협하는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생태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어쨌든 법무부하고 유럽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있는 것 같고 검색이 단순한 이제 정보를 찾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검색의 종말인지 진화인지 잘 모르겠고 이제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글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콘텐츠 생태계가 충돌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미래를 재정의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다음 소식 잠깐 요까지 좀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미국도 이제 여기도 이제 2유로를 내야지 된다고 합니다. EU도 이제 무료였는데 테무 슈인이 관세 폭탄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2유로를 내야 된다? 이게 이제 예전에 무료였대요. 여기도 아 그래요? 직구에 대해서 2유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것도 더 미니미스처럼 똑같이 EU도 이제 2유로 소형 화물의 수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십억 개의 중국발 소형 화물에 대해서 유럽에서도 통관 요금을 물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U가 전자상거래 대량 직구에 대해서 이제 개당 2유로로 이제 수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쉐인이나 이제 테무 같은 초저가 온라인 플랫폼인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브리셀이 초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물류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라는 거죠. 이제 EU 집행부가 이제 연간 46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무료였다고 합니다. 텍스가 아니라 이제 통관 부담비에 대한 실비 보전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통 질서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던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유럽 의회가 다음과 같이 이 엄청난 소프 홍수에 대해서 안전 기준 세관 통과에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하면서 세금이 아니라 처리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플랫폼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발인데 이게 오면서 이게 너무 많다라면서 2유로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뭔가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EU에 대해서 건전성과 관계 있다고 하면서 2유로를 내라.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내라고 하고 있고 이제 2유로면 얼마 정도 됩니까? 3,000원 되나요?
지금 한번 보려고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건당 3,100원 정도. 예, 3,000원 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요거 이제 부과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는 거고 물류 창고 발송은 0.5유로 차등 부율. 그러니까 개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화물에는 2유로, 물류 창구에게 발송되는 건 0.5유로 이렇게 된다며 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3,000원 정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무료였는데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3,000원이 더 붙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는 있죠. 많이 떨어지죠. 음, 그러니까 싼 맛에 쓴다 이런 맛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보고 버리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46억 개나 되나 봐요. 오는 게 1년에. 되게 많이 사요 저기서. 아,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유럽과 미국에 오던 상당수가 한국이 5위 정도 되는데요. 전 세계에 한국으로 많이 올 거래요. 한국은 그런 게 아직 없으니까. 없으니까 한국도 빨리 해야 된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EU가 이번에 조치에 병행하면 자체 150유로 이하의 면세 기준을 폐지한대요. 150 이하가 면세였대요. 요 글을 폐지하고 모든 판매자에게 VAT 및 수입자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150 이하 유로를 면세 기준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각 나라별로 지금 여러 가지 조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세계의 기준을 많이 없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전자상거래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는 조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세제의 정의와 회복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뭔가를 정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 우리도 빨리 이 수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럼 돈을 세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왜 눈치를 보죠 우리가? 중국의 대중무역 흑자인가요 우리가? 아 이거 다음 것도 약간 소식이 좋았습니다. 이거 혹시 아세요? 네, 이거 알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까 말까 고민했어요. 삼성전자 올라갔나요? 안 올라요. 왜요? 모르겠어요. 아 왜 안 올라가지? 안 올라서 못 다뤘어요, 사실. 오르면 좀 다루고 싶었는데. 올라가야 왜 안 올라가지? 이거 되게 많이 하던데 한 200만 개 되던데. 이거 네. 되게 초제 소식인데요. 이거 반영이 좀 잘 안 왜 되더라고요. 안 되지? 얘기를 아니 우리나라에서 안 다루더라고요 배송 주수를. 어쨌든 뭐 이거 호재입니다. TSMC를 버리고 삼성을 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하신 게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일단 주가가 올라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좋은 소식에도 좀 잘 안 오르네요. 아무튼 마지막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저희 랩소디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 SDI가 유상증자에 앞서 진행한 우리사주 사전 청약에서 배정 물량이 전량 소진되며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임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참여가 맞물리며 향후 진행될 구주주 및 일반 청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 우리사주 사전 청약은 신청률이 100%를 넘어서며 큰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대다수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청약에 참여했으며 상당수는 배정된 수량 이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236만 4,200주를 훌쩍 넘어서는 신청이 접수돼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청약 물량은 삼성 SDI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발행하는 1,182만 1,000주의 20%에 해당합니다. 지난 19일 삼성 SDI는 신주 발행가를 주당 14만 원으로 확정했으며 전체 조달 금액은 약 1조 6,500억 원에 달합니다. 임직원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선 배경으로는 현재 주가 대비 낮은 발행가,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 에너지 저장 장치와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최대주주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유상증자에서 배정 주식수의 120%까지 청약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초과 청약에 따른 출자 금액은 최대 3,198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모 회사 차원에서 삼성 SDI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전 청약이 흥행을 거두며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기존 주주 대상 청약 역시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후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27일에서 28일 일반 공모 청약을 거쳐 6월 13일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이번 유상증자로 확보된 자금은 GM과의 미국 합작법인 투자, 헝가리 공장 증설, 전고체 배터리 라인 신설 등 배터리 전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이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산업 내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최대 IT 전시회 컴퓨텍스 2025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SK하이닉스 부스를 깜짝 방문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황 CEO는 20일 오후 전시 종료 10분 전이라는 늦은 시각에 SK하이닉스 부스를 찾아 김주선 SK하이닉스 AI 인프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HBM4를 잘 지원해달라고 당부하며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6세대 고대역포 메모리 공급 파트너로서 사실상 확정됐음을 암시했습니다. HBM4는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샘플을 공급한 차세대 메모리로 올 하반기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황 CEO의 발언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양산 협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황 CEO는 전시된 HBM4 샘플을 유심히 살핀 뒤 정말 아름답다는 감탄을 터뜨렸으며 전시 제품 3곳에 직접 JAH, 러브스 SK하이닉스, 원팀 등의 사인을 남기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를 공급 중이며 이번 황 CEO의 발언으로 인해 HBM4 시대에도 양사의 협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편 황 CEO는 이날 릭차이 미디어텍 CEO, 영리우 폭스콘 CEO와 함께 기조연설 무대에 오르는 등 대만 협력사들과의 유대 강화에도 힘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컴퓨텍스 개막 이틀째인 21일, 황 CEO는 타이베이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에서 글로벌 미디어와의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황 CEO는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HBM3 공급 여부, 미국의 대중관세 정책 변화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예상되며 향후 AI 반도체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에너지 기업 두산에너빌리티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수요 급증에 선제 대응하고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열린 기업 설명회에서 연간 가스터빈 생산 능력을 기존 6대에서 8대로 확대하고 향후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라 최대 20대까지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 중서부 및 남부 지역에서 예상되는 2.5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하반기에는 중서부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총 10기 이상의 가스터빈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생산 능력 확충에도 나섭니다. 현재는 연간 8기의 SMR 모듈을 생산할 수 있으나 전용 공장을 신설해 최대 20기까지 확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표준 설계 인허가를 받게 되면 미국 빅테크들과 SMR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번 설비 확충에는 당초 계획했던 7천억 원에 6천억 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조 3천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석탄 발전 관련 자산을 매각해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 탄소 중립 전략과도 연계된 투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같은 생산 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매출 1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조 원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인 매출 7조 4천억 원, 영업이익 2,436억 원 대비 각각 52%,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국내 가스터빈 시장 점유율 67%를 확보하고 있으며
고효율 H급 가스터빈 글로벌 점유율도 10%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고난도 기술인 터빈 입구 온도 1500도 이상 구현에 성공한 결과로 글로벌 메이저 기업 GE 지멘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증시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은 강력한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주가는 전일 대비 2,600원 급등한 37,200원에 마감하며 시가총액 23조 8,289억 원으로 코스피 상위 13위에 진입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행보에 시장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뱅크가 세 번째 기업 공개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 시장 상장 관련 입찰 제안서를 발송하며 주관사 선정을 위한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상장 도전은 K뱅크가 지난 1월 두 번째 상장을 철회한 이후 3월 이사회에서 IPO 추진을 공식 의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시도가 시간적으로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K뱅크는 내년 7월까지 상장을 완료해야 하는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월 진행한 유상증자 당시 재무적 투자자인 베인캐피탈, MBK파트너스, MG, 새마을금고 등과 IPO 조건이 포함된 동반 매각매도 청구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K뱅크가 내년 7월까지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FI들은 2026년 10월까지 드래그 얼롱 또는 풋옵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K뱅크는 앞서 2023년 2월 투자심리 위축으로 IPO를 연기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수요 예측 부진으로 상장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도전은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대 실적에 힘입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기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K뱅크는 신규 고객 321만 명을 유치하며 총 고객 수 127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281억 원으로 2023년 128억 원의 10배, 2022년 836억 원을 뛰어넘는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가 IPO 흥행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상장 주관사는 기존 NH투자증권, KB증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K뱅크는 현재 새 주관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K뱅크의 상장 성공 여부는 금융권과 투자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도전인 만큼 성공적인 IPO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내 최초로 상업용으로 설치된 에너지 저장 장치가 10년 만에 철거됩니다. 초기 90%를 넘던 가동률은 잦은 고장과 화재, 수리 불능 문제로 20에서 30%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ESS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나 설치 후 철저한 관리 없이는 막대한 유지 비용만 낭비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경기도 신용인과 서안성에 설치된 총 52메가와트 규모 주파수 조정용 ESS를 내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이 ESS들은 2015년 7월 국내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해 전력망 주파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 해 동안에만 경북 경산, 경기 신용인 등에서 ESS 화재가 10건 넘게 발생하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신용인과 서안성 ESS는 2018년부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가 2021년 화재 방지 대책 마련 후 재가동됐습니다. 그럼에도 고장과 부품 단종 문제는 지속됐습니다. 신용인 서안성 ESS 가동률은 초기 90% 이상에서 현재 20에서 30%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이 예상했던 연간 100억 원가량의 전력 구입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제작한 배터리와 전력 변환 장치 부품이 고장 시 단종되는 경우가 많아 정상적인 유지가 어렵다며 특히 올해 7월이면 10년 성능 보증 기간이 종료돼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ESS 설치가 급증할 미래에도 설치 후 관리가 실패하며 엄청난 비용만 발생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근 대선 후보들이 ESS 확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와 유지비 마련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기가와트 규모 ESS 설치비 4천억 원 기준 매년 200억 원에서 400억 원의 유지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업계는 2050년 태양광 비중이 50%에 달할 경우 약 1160기가와트 ESS가 필요하며 유지비만 매년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ESS 확대 정책에 걸맞은 관리 체계 구축과 비용 확보가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